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로 상처받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미국 최상위층들이 연봉을 3배씩 제한하고 2년을 대기해도 만나기 힘들다는 한국인들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운명처럼 한 미국인들이 그런 한국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무려 15년을 함께 보내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던 것인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엄마로 살고 있는 리슨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세상이 바로 지금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 미국의 부자들도 몇 년씩 대기해야 겨우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난리였습니다. 그런 세계에 저는 아이를 낳은 후부터 뛰어들어야 했지만 시간을 돌린다 해도 또한 아이로 인해 자유를 잃는다 해도 지금처럼 제 아이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내 자식을 품는 부모로 산다는 것은 결국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오래도록 근무했기에 직급도 높았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퇴사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곧 아이도 낳을 거고 그럼 당신은 육아에 전념하는 게 어때? 그간 그곳에서 열정을 다 쏟았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후임에게 물려주고 당신은 쉬자. 제가 쉬기 싫다고 할 지언정 해야 할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제안을 해준 남편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고 또 저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직업도 없이 아이만 보며 늙어가는 그런 삶은 사실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집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를 오픈했어요.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판매 중에 있었는데 대단히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살 정도는 벌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제 하루 일과는 늘 같았어요. 재료 손질을 하고 직원들 관리를 하고 손님들께 상냥히 응대를 하고 말이죠. 제가 음식을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손맛이 좀 부족한 편이라 주방 담당 실장님이 계셨고 전 늘 배우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모두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라 너무 좋았어요. 가게가 안정을 찾으면서 제 마음도 평화로워졌고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을 살던 중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 정말 불안해했었는데 그때 주치의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리슨 정말 어려운 숙제를 내줄 건데 마음을 비워야 해요. 조급해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평소에 일상을 살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금방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임신 이슈를 잠시 접했는데 한국의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은 정말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아래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 제 주치의에게 한국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시간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비우세요 라는 책임감 없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래도 정말 마음을 비우고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기다리던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줬고 아이를 품고 지낸 10달은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게에 이미 직원들이 있기에 출산 후에도 장사를 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간중간 제가 가서 보면 그만이니 말이죠. 그런데 육아를 병행한 일하는 엄마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가게를 보러 나가야 할 때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은 일을 나갔고 친정과 시댁은 모두 거리가 너무 멀었죠. 주변의 지인이라고 해도 제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제 아이를 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제가 가게를 나가지 못해 점점 발주도 밀리고 직원들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너무 자유롭게 풀어지기 시작했죠. 못해도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가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낮 시간에 자리를 비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에밀리를 맡아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말이야. 고민이 커지던 어느 날 제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리슨 뭘 고민해? 요즘 베이비시터들이 얼마나 잘 봐주는데. 나도 우리의 시터 손에서 키운 거나 매 한 가지야. 시터 잘 구하는 방법도 내가 알려줄게. 사실 난 부모님이 몇 년간 미리 예약을 해주셔서 한국인 시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진짜 장난하냐? 한국 시터를 구하라고? 우리 미국인이 아니라?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한국인한테 애를 맡기다니 난 좀 상상이 안 가거든. 동양인들이잖아. 나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있던 사람인데 한국인들 비즈니스 앞에서는 직업의식이 대단하더라. 시터는 무조건 한국인으로 꼭 기억해. 나는 적어도 한국인 시터를 뽑고 나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불편하다 생각한 적도 없었어. 근데 한국인들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한국인들을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는 모양이거든. 친구의 말에 머릿속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예요. 특히 동양인에 대해 더욱이 심하죠.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은 남미인과 동양인을 차별하는 등등 마치 먹이사슬처럼 서로를 차별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죠. 그나마 영어를 사용할 줄 알면 대화가 가능하니 조금 덜하긴 하나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면 정말 심한 수준으로 함부로 대합니다.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에 왜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냐고 묻는다면 전 늘 그래 왔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 대답하곤 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 역시 한국인 시터를 쓰라는 친구의 말에 바로 동양인을 쓰라고? 라는 반응이 나왔죠. 사실 전 대놓고 싫은 티를 내본 적은 없지만 제 남편 역시 동양인을 좋아하지 않기에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에게 모두 시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제게 그랬죠. 리슨, 그 친구 말이 맞아. 한국인 시터를 고용하면 진짜 천국이 뭔지를 맛볼 거야. 한국인 시터들은 우리 미국 시터들과는 전혀 다른 케어를 해줘.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케어들 말이야. 엄마인 나도 이렇게 섬세하게는 못할 거야. 나 솔직히 한국인 시터 쓰고 나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동양인 차별하던 것도 내 스스로는 멈췄어. 그래 맞아. 한국인 시터가 괜찮더라고. 근데 리슨 네가 하고 싶다고 한들? 한국인 시터들 엄청 귀해서 없을 수도 있어. 다들 한국인 시터 잡으면 절대 안 놓거든. 빈자리가 있을라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서둘러서 업체에 연락하고 사람을 잡는 게 우선일걸? 저만 몰랐던 건지 모두들 마치 짠 듯이 입을 모아 한국인 시터를 강력하게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렇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고 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저는 한국인 시터를 모시기로 했어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실제로 한국인 시터들은 미국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보름 정도 기다리면 한 시터분 계약이 종료이긴 한데 연장을 할 수도 있어서 이건 물어봐야 하거든요. 혹시 미국인 시터는 정말 싫으세요? 경력 높으신 시터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한국인 시터만을 원하거든요. 그 일주일 기다릴 수 있으니 대신 연장하지 않고 저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말 좀 잘해주세요. 저 막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봐줄 분이 필요한 거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몰랐어요. 한국인 시터가 너무 귀하다 보니 생겨났던 미국의 큰 문제들을 말이죠. 그저 한국인 시터분들을 모신다는 건 거의 행운에 가까운 일이라 마음만 급했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이 끝나가는 저 시터분이라도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기다린 후 다행히 마음을 열어주셔 미팅을 하고 곧장 저희 집 시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뤄내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시터 홍찬시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실력은 제가 이미 체크를 해봐서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마음 편히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누리는 아이 없는 시간의 자유로움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을 내리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 옷을 갈아입히려고 옷을 벗기고 보는데 아이 몸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죠? 전 순간 등에서 땀이 싹 흐르더니 설마 하는 마음에 손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몸 곳곳을 보던 중 이상하게 아이한테도 쉰내가 나는데 또 좋은 향도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애를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고 땀도 닦아주지 않아 나는 쉰내였고 그걸 덮으려 향수 같은 걸 뿌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덮쳐야 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저는 증거를 잡기 위해 또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홈캠을 설치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출근을 하겠다고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날은 현장을 최대한 덮칠 계획을 해서 출근하는 척을 했지만 집 앞에 주차한 차에서 대기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홈캠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인 시터 홍찬 씨는 제가 나가는 동시에 아이를 침대에 두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본인의 집인 것 마냥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와 실컷 먹고 있었죠. 그 와중에 아이는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고 저 여자는 아이의 울음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며 아이 방문을 닫아버렸죠. 전 홈캠에 나온 이 모습을 더 지켜볼 수가 없어서 당장 집으로 쫓아가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신 뭐야?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 작은 애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신이 베이비시터 아니야? 시터 일이 하기 싫고 귀찮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왜 엄한 내 아이한테 피해를 줘? 내가 오늘 본 것만 겨우 이 정도지? 그간 애한테 얼마나 막한 거야? 밥도 안 먹이고 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내가 당신 가만두나 봐. 내 목숨을 걸고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 귀하다던 한국인 시터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자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짐을 싸서 곧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시터가 나갈 때 전화가 시터에게 왔었어요. 저는 집 안에서 창문으로 그녀를 지켜봤는데 유창한 중국말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걸 보게 된 거죠. 뭐야, 한국인 아니었나? 왜 중국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너무 놀라서 뛰쳐나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터가 놀라운 태도를 보이더군요. 그래, 나 한국인 아니다 어쩔래? 나한테 맡겼으면 내 방식대로 애 키우게 맡기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내가 알아서 애 보려고 했어. 그리고 미국인들은 원래 애 자유롭게 키운다며? 그래서 나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클 수 있게 둔 건데 문제가 있나?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손이 달달 떨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태도를 보일까요? 알고 보니 미국에는 한국인 시터분들 구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한국인인 척하고 시터 일을 해 돈을 벌어가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암암리에 많았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큰 분노감에 업체에 찾아가 난리를 쳤어요. 여기를 믿고 계약을 한 후 아이를 맡긴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한국인 시터라 했는데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었고 저희 애를 방치해 놓고 사과 한마디를 못 들었습니다. 전 중국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애아이를 맡겼다는 게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걸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제가 오늘 본 것만 그 정도지? 그동안 애를 어떻게 대했길래 몸에 멍도 있고 그런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 이 문제 조용히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전 중국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출장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인들의 행실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고 제일 싫어하는 나라였죠. 너무 천박하고 무식하고 또 막무가내인 중국인과 엮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업체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불법 체류 중이었기에 저희들이 넘기긴 했지만 그대로 벌받고 자국인 중국으로 돌아가겠죠. 너무 분했습니다. 물론 신고도 하긴 했으나 증거가 딱 그날 홈캠 영상 하나라 처벌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 욕심에 이 작은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해서 말이에요. 그 여자는 신고가 들어가고 점점 압박감을 느꼈는지 그제야 눈물로 호소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상태라 서류를 위조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한국인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불러서 써주고 좋아라 하길래 그런 짓을 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안 본 것도 제 잘못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간절하게 시작했던 일인데 막상 한국인이라고 여러 곳에서 저를 찾으니까 제가 거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잊지 않고 똑바로 살게요. 부탁드립니다.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이 똑바로 살던 말던 저는 상관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본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서류 조작에 사람들을 속였고 결국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맞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용서 구할 필요 없어요. 전 그쪽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본인 앞으로 떨어지는 벌이나 옳게 받으세요. 머리 쓰지 말고. 중국인 여성은 제게 빌고 또 빌었지만 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저 사과도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 문제는 경찰에 넘겨두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일을 나가야 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죠. 미국의 한 유명인이 저희 가게를 왔다 간 이후 너무 바빠져서 이제는 정말 제가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터를 다시 구했으나 이미 전적이 있어 쉽지는 않았어요. 업체에 맡겨두긴 했지만 역시 결과는 시원찮았죠. 한국인 시터는 거의 없어요. 이미 다들 일을 하고 있어서 없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미국인 시터로 구하시죠. 당장 제일 일 잘하시는 시터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아무나 선뜻 드릴 수가 없어요. 가능하신 시터분들 모두 제대로 미팅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시터는 정말 없다고 하기에 급한 대로 미국인 시터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막상 면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육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이가 독립적으로 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추고 지원하는 편인데 시터까지도 그런 분위기이니 아이를 맡기는 이유가 없어졌죠. 안녕하세요. 들으셨겠지만 전 저희 회사 시터들 중 탑 클래스예요. 저를 이곳저곳 많이 찾아주시는데 저 역시 제가 아이를 돌볼 집의 분위기를 면접해요. 그리고 선택해서 들어가죠. 우선 어린 아이라고 해도
독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아이의 뜻대로 해주지 않아요. 배가 고파서 울어도 정해진 시간에 밥을 줄 거고 아이가 스스로 터득해서 꾸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항시 아이를 품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아줄 때도 있어야 하고 정말 엄마처럼 돌봐야 하는데 그건 어려울까요? 저희 애가 막 울거나 보채는 아이는 아니에요. 다만 혼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늘 함께 있어줘야 해요. 놀랍네요. 아이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함께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결국 부모가 아이한테 나쁜 습관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 집안 분위기에 맞춰 성장하거든요. 결국 혼자 있을 수 있어도 몇 번 안아주고 같이 있어주기 시작하면 그래야 한다고 인지를 해서 울고 보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불필요하고 아이에게 도움되지 않는 교육은 일절 안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마치 벽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본인들만의 육아 방식이 아주 뚜렷했던 미국 시터들이었어요.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는데 독립적으로 케어할 거다라는 의견과 내내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뭐 이런 의견이었죠. 그런데 후자는 영 전문성도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뽑아주세요 하는 느낌이라 되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친구들이 한국인 시터를 뽑으라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저 역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한국인 시터의 장점들이 보였습니다. 온전히 아이를 케어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들이었죠. 본인들이 이미 아이를 키워본 경력이 있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 케어가 가능했어요. 즉 초보 엄마인 저보다 아이에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했죠.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한국인 시터를 꼭 고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방법이 없지만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동안은 정말 민폐이고 아이에게 미안했지만 데리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루 이틀이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아이가 불편함에 울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오죽하면 화 한 번 내지 않던 남편이 제게 그랬죠. 리슨,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냥 가게 넘기고 당신이 애를 보는 게 어떨까? 한국인 시터 말이 좋아서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지? 벌써 3달째야. 당신도 애한테도 이건 못할 짓 같다고. 지켜보는 내가 다 아슬아슬한데 그냥 당신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가게까지 한다는 건 당신 욕심이라고 생각해. 내가 퇴사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성장시킨 내 가게야. 그리고 당장은 당신 벌이로 먹고 산다고 한들 나중에 은퇴하거나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뭐 먹고 살 건데? 이 가게는 내가 놓지 않는 한 평생 운영할 수 있잖아. 어떻게든 끌고 가야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지 안 그래? 나도 다 내려놓고 애 직접 키우고 보고 싶어. 왜 안 그러겠어? 꼭 그렇게 아픈 마음을 후벼야 해? 그리고 한국인 시터는 정말 곧 자리 나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안 그래도 서로 힘든데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결국 남편과 갈등까지 생기자 정말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 욕심인 건지 정말 포기해야 하는지 생각도 많아졌죠. 바로 그때 드디어 업체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꽤 유명한 한국인 시터가 마침 자리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죠. 전 바로 그 한국인 시터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만났어요. 제가 본 한국인 시터의 첫인상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얘기를 업체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주변에서 한국인 시터에 대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제가 간절히 몇 달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아이를 잘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직접 못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또한 돈이 부족해서 애들을 이 낯선 땅에 두고 마트에서도 일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인 내 마음으로 내 아이들을 누군가 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그냥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있던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전 한국인 김희정 씨의 대답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저 아이를 품어주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전 고민도 없이 바로 한국인 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맡겼지만 솔직히 전에 사건이 있었기에 완벽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 비밀리에 홈캠을 몰래 설치해두고 그 영상을 며칠 내내 일하면서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한국인 시터의 행동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단 1분도 아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놀이까지 하며 정말 제가 아이를 볼 때 나오는 그 한박 웃음을 내내 짓고 계셨죠. 심지어 음성을 들어보면 더 놀라웠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배가 고프구나. 맘마 먹자.
누가 이렇게 잘 먹어요. 글쎄, 그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잘도 먹지. 아이고, 다 먹었어요. 이뻐 죽겠네. 이렇게 잘 먹었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애기. 정말 진심이 담긴 행동과 말투에 저희 부부는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인 시터, 중국인 시터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한 한국인 시터의 모습은 감동까지 줬어요. 본인의 아이가 아닌데 저렇게 진심으로 아이를 보긴 정말 어려우니 말이죠. 한국인 시터의 진실된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마음을 열었고 정말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던 어느 날 저녁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 시터는 늘 웃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 늘 한국인 시터의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선뜻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국인 시터가 먼저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기를 보고 있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네요. 유독 저를 많이 찾아줘서 가끔은 진짜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가 싶기도 할 정도예요. 저희 애들도 이렇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겠죠? 사실 저 말을 듣고 순간 너무 당황을 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당황을 하니 한국인 시터는 오히려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결혼하고 7년 만에 어렵게 애를 가졌어요. 아들 쌍둥이라 엄청 힘들게 키웠거든요. 애들 좀 크고 나니 애아빠가 미국 가서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갑자기 미국을 가자고 했죠. 전 그때 영어도 못했고 그냥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아줌마였는데 그렇게 미국에 끌려가듯 온 거였어요.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지만 애들은 또 좋아하는 모습에 나만 내려놓으면 우리 애들 더 멋지게 크겠구나, 넓은 세상 보면서 크겠구나 싶어 조용히 혼자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또 여기서도 애 보고 살림했죠. 알고 보니 애 아빠가 여기 미국에 만나는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랑 결혼까지 약속하고 저한테 나가래요. 애들도 본인들이 키운다고 애들 한참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이러냐고 막 울고불고 나중에는 빌기도 했어요.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미국인 여자가 절 찾아왔죠. 얼핏 봐도 정말 대단하게 사는 여자 같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애들도 본인 밑에서 커야 성장할 수 있다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집 하나는 해주겠다고 그렇게 쫓겨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결국은 미국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당신을 이용한 거군요. 한국 남자들 중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던 건가요? 와, 진짜 천벌 받아야 마땅한데 그건 그렇고 애들은요? 정말 그렇게 애들까지 모두 데려갔어요? 애들한테는 엄마가 있어야 했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요, 제 남편은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자고 남편이 말했던 거죠. 애들은 제가 데려올 방법이 없었죠. 남편은 미국인이고 미국 여자를 새로 만났으며 심지어 만난 여성이 부자였으니 조국도 아닌 먼타지에 홀로 남겨진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거라고 법원에선 판단했고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혼자 미국에 남아서 살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죠. 처음엔 말도 안 통했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일쑤였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뭐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구태여 꺼내진 않죠. 한국인 시터의 사연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기다렸을지요. 처음에는 마트, 베이커리, 식당 등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베이비시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떠나버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집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품으며 채웠다고 합니다. 정말 야속하게도 한국인 시터분의 남편은 전 아내가 미국에 있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녀는 정말 너무 아픈 상처도 있었고 또 어린 아이들을 품으며 자식들에게 채우지 못한 또 마음껏 주지 못했던 사랑을 대신했던 겁니다. 저희는 한국인 시터의 사연을 들은 후 단순히 내 애를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으로 제 애를 봐주실 분은 세상에 없을 테니 말이죠. 원래는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봐주시기로 했는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무기한 자유 계약해요. 언제든 시터님이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괜찮지만 저희는 저희 애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저희 곁에 함께 있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시터님만 괜찮으시다면 업체에서 나오셔서 수수료 떼지 말고 돈도 다 받으시고 그렇게 저희 가족이랑 쭉 함께 해주세요. 쉬는 날에는 같이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시터분들의 사연이 모두 이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마음이 제가 태어나 미국에서 살면서 여태 본 적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말이 시터지 저희 가족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보통은 아이가 엄마 손이 필요한 기간에만 시터를 고용하고 이후에는 헤어지는 게 일반적이라 매번 아이와 정때는 일이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한 곳에 머물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것 외에도 이제는 저희 부부에게 한식도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여행도 다니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참 멋지고 훌륭하신 분이라 한국인 시터분의 곁에 꼭 든든한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고 소개를 해주며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던 끝에 드디어 한국인 시터분의 곁에 함께할 벗을 얻게 되셨어요. 이 기쁨은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저희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셨고 늘 똑같이 여전한 모습이셨죠. 이렇게 우리들은 함께 나이를 먹고 늙어가자고 지내던 중 제 딸아이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나 한국 유학 보내줘. 대학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내 친구 중에 한국으로 유학 간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성장하는 속도도 나랑 완전히 다르고 적어도 내가 원하는 글로벌 통역사는 한국 유학 경험이 정말 중요할 거야. 다른 나라는 싫고 무조건 그 애처럼 한국으로 가고 싶어. 갑작스러운 딸의 발언에 모두가 당황했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 가겠다는 애를 말릴 길이 없었어요. 딸이 원하는 기간은 딱 4년인데 그 4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릴까요? 문제는 저희 부부는 일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한국에 보모를 두고 보내야 할지 한참 고민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인 시터분은 놀라운 발언을 했죠. 에밀리 데리고 제가 한국에 있다 올게요. 혹시 몰라 남편이랑도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은 한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에밀리를 케어하는 게 제 직업이고 제가 원하는 일이라 이걸 존중해줬어요. 엄한 보모 손에 뭐 하러 맡겨요. 제가 에밀리 보모인데요. 한국에 안 들어간 지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한국에서도 일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기에 제 딸아이와 함께 가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 시터분이라면 당연히 믿고 보낼 수 있었죠. 제가 혹시 걱정할까 사진과 영상도 수시로 보내주고 늘 함께 화상 채팅을 하며 대화하곤 해요. 이제 곧 모든 과정을 마치고 딸아이와 한국인 시터분이 미국으로 돌아올 건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낯선 한국 땅에서 본인의 아이처럼 제 딸아이를 키워주시는 그 마음에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껴요. 오죽하면 딸아이는 미국 부모, 한국 부모라고 저희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한국인 시터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딸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이렇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전 한국인 시터 덕분에 한국인들 특유의 깊은 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딸 에밀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터님께 다시금 감사 인사를 올리고 곧 미국으로 돌아오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행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4살짜리 제 딸아이를 19살까지 키운 것은 오직 한국인 시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왜 한국인 시터분들이 귀한 것인지 저희 가족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단 0.1%만 존재한다는 한국인 시터분들. 최상위층 미국 부자들도 높은 연봉을 부르고 대기해도 몇 년이 걸려야만 겨우 만날까 말까 하다고 하는 그런 귀한 분을 15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저희 가족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 시터분과 행복하게 남은 삶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친구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큰 소리로 화를 냈던 여성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받으며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치바 나루타 국제공항에서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카와구치 미호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우연한 기회로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혐오하는 극우 성향이 매우 강한 부모님을 두고 있었던 터라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한국이라면 별로 내키지 않는 그런 게 좀 강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일본은 위대한 제국이라며 칭송하셨는데 한국은 거의 일본이 먹여 키우다시피 했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다케시마와 위안부 등을 들먹이며 지난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모르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깎아내리시기 일쑤였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한국이 기어올라도 절대 우리 일본에게는 대적할 수도 없고 넘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보려는 한국의 모습에 귀엽다는 말씀도 종종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 또한 한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건 회사에서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나루타 공항에서 얼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가 다니던 나루타 국제공항의 재정 상태는 늘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고
했고 안타깝게도 저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공항에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터라 본사에서 다른 공항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한 일부 동료들은 다른 항공사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으로도 사실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은퇴하고 조금 쉬다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에서 다른 항공사 취직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닌 일부 동료들도 저처럼 이 기회에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동료도 있었고 아버지 가게를 돕기로 해서 그만두겠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던 저희 동료들은 은퇴하고 어떤 걸 할 건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한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해외 여러 나라들을 승무원으로 많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행으로 간 적은 없지 않냐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의 승무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을 가자는 동료의 말에 절대 안 간다면서 방방 뛰었고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는 가보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 역시 여행을 가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권의 좋은 나라들로 가야지 무슨 한국이냐며 반대했었어요. 저와 뜻이 같았던 동료들 역시 같은 일본인 동료들이라서 그런지 한국은 괘씸한 나라라면서 아무리 요즘 그나마 좀 발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한국을 가려면 혼자 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혼자 한국으로 떠났고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함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어요. 도착한 프랑스는 정말 유럽의 선진국처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었어요. 프랑스의 고속열차를 타고 프로방스로 이동하던 중에 저는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좌석의자 팔걸이에서 뭔가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빈대였는데 워낙에 벌레를 극도로 싫어했었기 때문에 빈대를 보고 저는 기겁하고 말았었죠.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열차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어떤 프랑스 사람은 그런 저를 향해 열차에서 매너 없이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어요. 동료들과 제가 함께 경험했던 고속열차 이외에도 가는 곳곳마다 빈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마저까지 빈대들이 속출했었는데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 이렇게 빈대가 득실거리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왜 그렇게 열차를 타기 위해 내려간 지하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숨쉬는 게 힘들 정도였었죠. 어느 날 저희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한국으로 혼자 보낸 친구에게 괜히 미안하기도 했었고 빈대가 창궐하고 냄새가 심했던 프랑스지만 그래도 나름 선진국의 유럽으로 우리만 왔다는 생각에 위로라도 할 겸해서 전화를 걸었다가 저희는 정말 친구의 모습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기 힘들어하며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우리끼리만 유럽으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국으로 혼자 간 친구가 우리가 대체 왜 미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상통화에서 자신은 지금 한국인 친구와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공항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는 한국 공항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내심 너무나 좋아 보이는 친구의 표정과 말투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함께 프랑스로 왔던 동료의 팔을 보고 정말 기겁했었어요. 왜냐하면 빈대에 물려 빨갛게 목이 물린 것처럼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곳에 더 있다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그날 프랑스를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정말 실망만 가득했던 여행이었고 전혀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우리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가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영상 통화 속 친구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였고 분명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우리 일본에 비해 한참 낙후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영상 통화 안에서 비추어졌던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도 전날 동료와의 통화 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보자는 동료의 말에 모두 수긍했고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말했는데요. 저희 말을 들은 동료는 좋다며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면 마중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날 공항을 소개해준다는 친구와 함께 둘러보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그럼에도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는데요. 한국으로 떠나는 걸 계속 못 믿어했던 한 동료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왜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 화가 난다며 도착해서 우리보다도 볼품없고 후진국임이 틀림없다면 자신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일본으로 떠날 거라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긴장한 채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는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 겪어본 한국 인천공항은 저희가 그동안 일하던 치바 나루타 공항과는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에서부터 비교조차 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공항 내부 전체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단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저희의 여권을 바코드 기계 위에 올려둔 채로 디지털로 된 문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버렸었죠. 아직 저희 일본은 기계보다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디지털 시스템들을 이용해 긴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었죠.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로 향했는데 저희는 얼마 가지 못하고 온몸이 얼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공항 로비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후진국인 한국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커도 이렇게까지 큰 건지 정말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공항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공항 내부는 무척이나 깔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프랑스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죠.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죠. 그런 시간을 보내던 순간 멀리서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동료와 함께 있었다는 한국인 친구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동료를 보자마자 얼싸안으며 잘 있었냐며 인사했고 한국인 친구분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왔던 동료가 저희 표정을 보더니 프랑스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면서 왜 그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창백해졌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우리가 갔던 프랑스는 선진국답게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면서 좋은 시간 보냈겠네 라는 말을 하더니 오늘 한국인 친구가 공항을 소개해준다고 했으니 구경 가자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분은 먼 거리 왔으니 일단 배부터 채우자며 인천공항 안에 있던 식당으로 저희들을 데려갔는데 특히나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에 자리 잡은 식당의 퀄리티가 마치 유럽 고급 레스토랑과 다를 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의 넓고 깨끗한 환경에 이게 정말 공항 안에서 운영되는 식당들이 맞는지 한국인 친구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그냥 승무원을 그만두지 말고 재취업 기회를 받았을 때 한국 공항으로 재취업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메뉴판이 적혀있던 카운터로 갔는데 한국인 친구분은 카운터가 아닌 이곳에서 쉽게 주문하면 된다면서 저희를 불렀고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식당에는 키오스크들이 모두 있었고 키오스크에서 먹을 음식들을 선택해 주문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음식이 주문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에도 이와 같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된 곳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우리 일본에 있던 키오스크 기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더 좋은 곳을 구경해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을 보고는 저희 모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수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깔끔한 샤워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으로 온 관광객들은 일찍 찾아와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붙이고도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공항에 대기하게 되는데 공항 내부에 이런 편의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무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아직 우리 일본을 따라오려면 한참이 걸릴 만큼 가난한 나라라고 여겼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공항은 지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지도 않고 고작해야 공항을 둘러보고 있는 건데도 여행지를 다니는 것과 같이 시설들이 모두 대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날 공항 승무원으로 수년간 일하면서 한국의 공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이쯤 되니 한국 승무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고, 한국 공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결국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친구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숙소와 샤워실부터 의료시설까지 없는 걸 찾기 힘들 만큼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루타 공항에는 기숙사는커녕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할 때도 기숙사를 잡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일일이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찾아다녀야 했는데, 한국공항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소리에 다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재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던 한국의 모습에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공항의 지하철 위치를 알려주고는 일 때문에 잠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중심에 있는 공항들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바로 연결이 가능한 곳이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설도 일본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착한 서울은 지하에서 1층 밖으로 나서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건물 한 벽면이 모두 LED로 멋진 이미지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인지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살았던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도시에 도착해서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는 건지, 우리는 지난날 부모님 분들로부터 무엇을 들으며 자란 건지 정말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저녁이 다 된 시간이라 배도 채울 겸 해서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서 처음 메뉴판을 보면서 화려한 음식 사진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분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 기본 음식이 나올 때는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보통은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종업원들이 접시에 음식을 들고 오는데, 저희가 갔던 서울의 한정식 식당은 넓은 판이 있는 로봇이 그 위에 음식 접시를 담아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테이블 앞까지 오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접시를 예쁘게 놓아주셨죠. 로봇에 있는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로봇은 알아서 다시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배달을 준비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놀라웠고, 그걸 로봇이 몇 번씩 갖다 주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간단히 씻고 잠깐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침대 덕에 잠이 솔솔 들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숙소는 정말 유명한 곳이 아니고서야 한국처럼 이렇게 큰 침대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숙소는 크면서도 쾌적했고 방마다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했죠. 잠에서 깬 저희는 한국의 도심에 나가보기로 했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명동의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말 가지각색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즐비했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죠. 그런 명동 거리를 한참을 걷다 보니 웬 작은 개천이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청계천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착한 청계천에서 정말 놀래고야 말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도착했던 청계천에는 저희 말고도 정말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저희 부모님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을 여행 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청계천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청계천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대체 왜 어릴 때부터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며 우리에게 한국은 좋지 않은 국가라며 우리를 속여왔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괜히 일본에 돌아가서 본 일본 거리는 모든 곳들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보다 도로는 비좁았고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낙후되어 보였으며, 일본이 과연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맞는 걸까? 의심마저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사는 국가 1위부터 20위까지 점수와 순위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근데 영국이 17위라는 것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14위에는 벨기에가 있었고 13위에는 독일, 12위에 노르웨이, 11위에는 싱가포르, 10위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유명하다던 영국과 독일이 각각 13위와 17위라니 과연 우리가 알았던 유럽의 선진국가라는 게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였는데요. 9위에 핀란드, 8위에 네덜란드, 그리고 7위에 저희 일본이 랭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일본은 랭킹 종합점수 3.94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7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 모양이구나 싶었을 무렵 6위 대만이라는 글자에 저는 믿기 힘들어 했었는데요. 우리 일본이 대만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현실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건 5위에 스웨덴, 4위에 스위스, 3위에 덴마크가 있었는데 2위에 글쎄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랭킹 종합점수 6.52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일군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1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랭킹 점수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찾아본 이 인터넷 자료는 야후였는데 일본이 이렇게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감추고 한국을 폄하하기만 했던 건지 정말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최근 다시 한국을 가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동료들도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은 한국의 수도가 아닌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을 찾아볼 계획인데 인터넷에서 본 부산은 넓은 모래사장과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빌딩들의 그 조화가 너무 이색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였어요. 저는 예전과 너무 다르게 한국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현실상을 제대로 보라며 한국이 모든 순위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현재는 괜히 서먹한 사이가 되어 어색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기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또 한 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번 여행 이후에는 부모님을 강제로라도 모시고 한국을 찾아가 진실을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가난한 후진국일 거라고 오해하고 있던 카와구치 미호 씨의 한국 경험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의 송은지였습니다. 활기찬 오늘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